자, 2023년 기출 해설해 보겠습니다. 1번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리더십 특성 이론은 사회나 조직에서 인정받은 성공적인 리더들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 특성을 연구하여 개념한 이론이다. 그렇죠. 특성 이론은 그 리더십 유효성, 효과성을 이제 리더가 갖고 있는 특성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하우스의 리더십 스타일은 지후 참성 네 가지 맞죠.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후원적을 지원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3번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 LMX 이론은 리더와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업무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서 내 구성원의 목표 달성을 돕는다. 이건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고요. LMX 이론은 이제 리더와 부하의 어떤 관계, 뭐 리더가 부하들하고 이제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데 내 집단 관계에서는 효과가 좋고 외집단 관계에서는 효과가 안 좋다.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스톡딜과 플래시맨이 주도한 OSU 리더십 연구는 리더의 행동을 구조주도와 인간적 배려 두 차로 구분한다. 그렇죠? 구조주도 배려 맞고 피들러의 상황적합 모델은 리더십을 관계 중심과 과업 중심 리더십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LPC 설문에서 점수가 높으면 관계 지향적 리더십이고 점수가 낮으면 이제 과업 지향적 리더십인 거죠. 2번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한 개념의 양극으로 보지 않고 두 개의 각각 독립된 개념으로 본다. 그렇죠. 이건 시험에 좀 많이 났던 거고. 직무 특성 모델에서 개인의 성장 욕구 강도는 직무 특성과 심리 상태 간의 관계 및 심리 상태와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 변수죠. 조절한다 맞고. 자기 효능감은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 그렇죠. 인지평가 이론은 어떤 직무에 대해 내재적으로 동기 유발되어 있는 경우 외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 강화된다. 아니죠. 내재적으로 동기가 유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적 보상이 추가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내재적 동기는 좀 감소한다는 거죠. 네, 그 자리를 이제 외적 보상이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마이어와 알렌은 조직 몰입 중 규범적 몰입은 도덕적 심리적 부담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 몰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이건 뭐 마이어와 알렌의 정직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죠. 3번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높은 집단 응집력은 집단 사고의 원인이다. 맞죠? 그 다음에 사회적 테마는 집단으로 일할 때보다 개인으로 일할 때 노력을 덜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이제 개인으로 일할 때보다 집단으로 일할 때 노력을 덜 하는 거죠. 제한된 합리성에서 사람들은 의사결정 시 만족스러운 대안이 아닌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반대죠.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 거죠. satisfying한 거. 그 최적의 대안을 찾는 거는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입니다. 감정 노동은 대인 거래 중에 조직 또는 직무에서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으로 인지된 감정과 표현된 감정이 있다. 이건 D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이제 felt emotion하고 표현해야 되는 displayed emotion하고 이제 갭 때문에 괴리감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인지한 대로 그 표현을 못하고 표현해야 되는 규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좀 강요당하는 걸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A와 D가 맞습니다. 빅5 모델에서 정서적 안정성, 사회적 관계 속에서 편함을 느끼는 정도. 그건 이제 외향성이죠. 그렇죠? 정서적 안정성은 이제 스트레스에 감내하는 개인의 그 성향 정도를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하죠. 4번 보겠습니다.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호손 실험은 조직 내 비공식 조직과 생산성 간의 관계 및 인간관계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렇죠. 호손 실험이 이제 최초로 비공식 조직의 존재를 처음 밝힌 거죠. 그 기능도. 통제의 범위는 한 감독자, 관리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하의 수. 그렇죠. 스팬 오브 컨트롤 이렇게 좁다, 넓다 이런 표현을 쓰죠. 3번 자원 기반 관점 이제 처음 시험에 났는데요. 어쨌든 자원 기반 관점에서 기업은 경쟁 우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게 VRIN 해야 되잖아요. Valuable, Rare, Inimitable, Non-Substitutable인데 그 Flexible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이제 Rare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로렌스와 로시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은 경영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할수록 조직 구조를 차별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그 분화 혹은 이제 차별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서 간의 차이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많은 부서를 데리고 그 조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경 불확실이 높아지면 차별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통합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고고고 중중중 저저저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시죠? 홉스테드의 국가 간 문화 차이 비교 기준 중 권력 간 거리는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에 대해 구성을 받아들인 정도로 의미한다. 그렇죠? 예, 이게 아까 이제 권위주의 뭐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인 정도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5번 조직 구조 및 조직 개발 적절치 않은 것은 레윈의 조직 변화 3단계 모델은 해빙 변화 재동결 혹은 재결빙 맞죠. 베버가 주장한 이상적 관료제는 분업, 권한계층, 공식적 채용, 비인간성, 경력적 문서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료제의 원리를 조직에다 주입하면 이제 조직 구조는 뭐 분업 이것 때문에 전문화가 높아지고 권한계층 때문에 집권화 수준 높아지고 공식적 채용, 문서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기 그 공식화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직 관료제를 조직 구조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면 조직 구조는 이제 기계적에 가깝게 되는 거죠. 패로는 문제의 분석 가능성, 문분과다 이렇게 외워져. 두 가지 차원 이용해서 부서 수준의, 그렇죠. 회사 전체 기술이 아니고 부서 수준의 기술을 크래프트, 넌, 루틴, 루틴, 엔지니어 이렇게 나누죠. 민츠버가 제시한 조직의 5대 구성 요인은 스트래티직 에이펙스, 미들라인, 오퍼레이팅 코어, 그 다음에 테크노 스트럭처, 서포트 스텝 이렇게 5가지 맞죠. 챈들러 이건 이제 처음 시험 났어요. 뭐 챈들러 연구는 났지만 이거 사실 이제 스트럭처 팔로우즈 스트래티지인데 요거 이제 전략은 구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구조가 전략을 따라가는 거죠. 전략이 먼저 가고 그러니까 전략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 적절한 항목만 모두 선택한 것은 태도는 정서적 그 다음에 인지적 행동적 그렇죠. 예, 인정행 3가지 맞고 그 다음에 직무 만족은 직무를 활용한 전문가로서 체계적인 경력 개발 아니죠. 직무 만족은 이제 직무의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갖게 된 뭐 전반적인 어떤 직무에 대한 만족도죠.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뭐 동료에 대한 만족, 상사에 대한 만족, 급여에 대한 만족, 승진에 대한 만족, 뭐 일 자체에 대한 만족, 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갖게 되는 만족을 직무 만족이라고 하죠. B는 틀렸고. 마키아벨리즘 성격은 이게 처음 시험 났어요. 네. 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속임수 조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켈리가 제시한 귀인의 결정 요인은 합특 1이에요. 그래서 책무성이 아니라 컨시스턴시 일관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피그 말년 효과는 특정인에 대한 기대가 실제 행동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네. 간절하게 바라면 현실이 되는데 이제 그게 그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이제 타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ACE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성과 관리 적절하지 않은 거. 성과 관리 뭐 인사평가, 성과 관리, 성과 평가 뭐 이렇게 불리는 거죠. 평가센터 또는 역량평가센터는 어세스먼트 센터죠. 회계사 시험에는 앞에다가 휴먼을 붙이고 뒤에는 메소드를 붙여서 4단어로 나눠요. 휴먼 어세스먼트 센터 메소드라고 해서 뭐 인적 평정 센터법 이렇게도 시험 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다양한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상 상황에서 피평가적 행동을 한 명의 평가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전문가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죠. MBO, 목표행 관리 MBO는 평가자뿐만 아니라 비평가자도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렇죠. 참여적 목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임 평가 시 발생하는 오류 중 후광 효과는 개인이 갖는 특정한 특징에 기초하여 그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 명이 좋아 보이면 달까지 좋아 보이는 그거 맞죠. 360도 피드백 평가는 전통적인 상사 평가 이외에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부하 평가 그리고 고객 평가를 이루어진다. 그렇죠. 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전방의 현상을 평가하는 거고. BARS는 피평가자들의 태도가 아닌 관찰 가능 행동, 그렇죠. 행동을 평가하는 게 우리가 뭐, CIM, BARS, BOS, 뭐, 체크리스트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행동평가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상관리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선도정책. 이건 이제 임금 수준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게 선도정책.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시장대로 주는 게 그 매치 팔러스이고 조금 덜 주는 걸 이제 레그 팔러스라고 합니다. 선도정책은 시장 임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정책. 그렇죠. 시장에서 그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좋은 인재를 유인하기도 좋고 유지하기도 좋죠. 네. 맞고. 뭐 2번이 확실히 틀렸죠. 직무구무, 직무수행자의 직무몰입과 만족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직무수행자가 맡고 있는 직무의 이제 가치, 뭐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직무몰입과 직무 만족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제도는 없어요.
2번 틀렸고 임금 공정성 중 개인 공정성. 그러니까 공정성은 우리가 내부 공정성, 외부 공정성, 개인 공정성 세 가지인데 개인 공정성은 이번에 처음 났어요. 개인 공정성은 동일 조직에서 동일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개인적 특성, 뭐 이를테면 연공, 성과에 따라서는 임금 격차에 대한 지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회사 내에서 직무 간의 임금 차등하는 건 내부 공정성이고 똑같은 직무에 대해서 이제 다른 회사 바깥에 하고 비교하는 게 외부 공정성이고 회사 내에서 똑같은 직무를 한다고 해서 돈을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뭐 성과라든가 뭐 근속연수라든가 이게 따라서 차등되는 거를 이제 개인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 노동시장에서 임금 수준 및 생계비는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이다. 그렇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고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능력비 성과가 향상되는 경우에는 연공급이 적절한 거죠. 네. 9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요건 중 측정 가능성은 마케팅 믹스가 세분 시장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접근 가능성이 측정 가능성은 이제 세분 시장의 규모라든가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측정, 매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경쟁자 파악 방법에서 사용 상황별 대체는 상표 전환 매트릭스보다 폭넓게 경쟁자를 파악해준다. 2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에서는 뭐 상품 형태라든가 뭐 카테고리 이런 게 달라도 대체 가능성이 있으면 전부 다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 상황별 대체는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보다 폭넓게 경쟁자를 파악해 주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 시장 세분화에서 추구 편익은 심리 분석적 변수가 아니라 이게 행동적 변수죠. 이건 뭐 아주 기본이고요. 심리 분석적 변수에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성격이 있죠. 제품 시장 확장 매트릭스 혹은 성장 매트릭스에서 시장 침투 전략은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 제품을 기존 구매자한테 판매하는 건데 여기 기존 제품을 잠재 구매자 혹은 뭐 신규 시장에 신시장에 파는 건 시장 개발이죠. 틀렸고. 차별적 마케팅은 틈새 시장 전략이며 자원이 제한된 기업이 주로 사용한다. 아니죠. 틈새 시장 전략이고 자원이 제한된 기업은 이제 하나의 시장에만 집중하는 집중적 마케팅을 사용을 하죠. 10번. 제품 관리에 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마케팅 믹스 개발은 컨셉 개발 및 테스트 단계와 사업성 분석 단계 사이에 위치한다. 이게 맞네요. 컨마, 시출 이렇게 되니까 1번이 정답이고 선매품의 경우 선택적 유통보다는 전속주 유통이 고려된다. 아니죠. 선택주 유통이죠. 전속주 유통은 전문품이고 제품 믹스의 길이는 제품 믹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 라인의 개수.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제품 믹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 라인의 개수는 제품 믹스의 폭이죠. 폭. 네. 혹은 뭐 넓이 이렇게 하죠. 상대적 이점은 신제품 확산의 정. 상대적 이점이 있을수록 신제품이 이제 그 상대적 이점이 있는 신제품은 확산이 더 잘 되고 또 사용이 또 단순하면 그건 또 부가 아니라 정의 영향이 둘 다 정의입니다. 4번 틀렸고 희석 효과가 발생할 위험은 하향 확장보다 상향 확장이 더 크다. 아니죠. 하향 확장이 더 큰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났던 거죠. 11번 가격 관리. 공헌 마진율이 낮은 제품의 가격 책정 목표는 단위당 마진 증대보다 판매량 증대가 되어야 된다. 이건 뭐 반대로 돼 있죠. 공헌 마진율이 이제 높은 제품, 공헌 마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거기 때문에 고정비를 커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변동비만 커버된다고 하면 뭐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빈자리로 떠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고 이제 사람들 태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헌 마진율 낮은이 아니라 높은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처음 났어요. 사양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옵션을 붙일 때마다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받는데 요 사양 제품하고 종속 제품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주제품은 좀 싸게 하고 추가되는 뭐 종속 제품의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종속 제품 혹은 이제 사양 제품에서는 그 추가된 옵션 걸 비싸게 받고 주제품은 둘 다 이제 싸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틀렸고요. 그래서 고치면 사양 제품 가격 결정에서 주제품 가격은 싸게 책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종속 제품은 비싸게가 아니라 그것도 싸게. 시장 침투 가격은 싸게 하는 거죠. 처음에 신제품 처음 나왔을 때 규모 경제가 존재할 때 적절하나 잠재 구매자가 가격 품질 연상이 강하게 갖고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죠. 가격 품질 연상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그건 이제 높게 하는 스키밍 가격이 좋은 거죠.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제품 라인 가격 결정 여러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건 이제 번들링이죠. 번들링 묶음 가격이고 유보 가격은 중고 가격보다 높고 최저 수용 가격보다 낮다. 둘 다 유보 가격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이한 최대 금액 유보 가격 제일 밑에 있는
소비자가 품질을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가격, 최저 수용 가격이고 가운데가 이제 중고 가격인 거죠. 12번 유통 경로 및 수직적 마케팅 VMS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립적 유통 경로는 통합적 유통 경로보다 통제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적인 도매상, 소매상을 쓰는 거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복수 경로 마케팅 시스템은 통합적 유통 경로와 독립적 유통 경로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적 유통 경로. 그렇죠? 혼합적인 거에 세 가지 있어요. 복수 경로가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VMS가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소매상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는 계약형 VMS 맞고 하나 또 추가하면 이제 5번에 있는 도매상이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이죠. 수익적 통합 수준은 기업형이 제일 높아요. 소유권을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계약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형 맞고 계약형 VMS 중 하나인 도매상이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은 대형 도매상을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아니라 소형 소매상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거죠. 5번 틀렸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약간 깨알같이 틀리게 하는 거가 좀 많이 났죠. 유통에서. 그 다음에 13번 좀 쉬운데 촉진 비용과 촉진 성과 간의 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단점과 논리적 타당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촉진 예산 결정 방법은 목표 과업법입니다. 목표 과업법은 이제 우리가 촉진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돈이 이만큼 든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돈을 딱 이렇게 뭐를 몇 번 한다고 해서 그 성과 나는 거를 좀 확인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 어쨌든 뭐 논리적으로 요러니까 요만큼 해야 돼서 요렇게 책정한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 타당성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14번 확장된 피시바인 모델.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나는데 사실 14번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시험 났던 거를 한번 보면 확장된 피시바인 모형은 이제 그게 계획된 행동 이론이 아니라 합리적 행동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건 시험에 뭐 한 2번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은 계획된 행동 이론은 그 뒤에 다시 나온 이론이라 확장된 피시바인 모델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래서 1번은 사실 제낄 수가 있고 Theory of Reasoned Action이어야 되는데 Planned Behavior로 해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속성 태도 모델과 비교하여 태도와 행동 의도가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태도로 측정한 대상이 나이다. 이 행동의 의도는 다양성 태도 모형에는 없어요. 이거 확장된 피시바인 모델에만 있는 게 행동의 의도죠. 그래서 틀린 거고 지각된 행동 통제는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지각된 행동 통제는 그 1번에 있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틀린 거고요.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 처리의 관여도 차이에 설명하고 있다. 이게 완전 틀렸죠. 브랜드 차이가 아니라 뭐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그 브랜드, 그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하고 그 aptitude toward behavior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규범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뭐요? 그 행동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정보 처리 관여도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1, 2, 3, 4번이 틀려서 얘는 이제 5번을 찍어야 되는 건데 주관적 규범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규범적 신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 뭐 이 제 교재에도 보면 확장된 피시바인 모델에 보면 이제 행동에 대한 태도하고 주관적 규범이 있는데 행동에 대한 태도가 그 구매에 따른 개인적 요인이고요. 주관적 규범은 이름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있지만 그 사회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구매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주관적 규범이라고 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인 거죠. 15번 소비자 행동 영향 요인 적절한 것은 공공장 사실 이 15번 문제는 이제 좀 어려워요. 다 처음 나온 개념이라 이건 뭐 틀려도 마땅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사치품의 경우 제품의 소유와 브랜드 선택 모두가 중고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필수품 같은 경우 필수품이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서 제품 소유는 영향을 안 받고 단지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브랜드 선택은 좀 사람들이 이목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비공개적 모델링은 모델이 취한 행동과 결과를 상상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대신 타인이 어떻게 했는가 들려주는 건 그건 언어적 모델링이라고 해요. 비공개적 모델링은 이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상상하도록 생각하는 걸 이제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거를 비공개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사회계층 특성은 다차원적이고 동적이며 사회계층 측정에서 객관적 방법은 그거는 타인의 계층적 지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소득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나 이런 객관적 변수 가지고 측정하는 걸 객관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단 목적 사슬은 앞에서 우리가 그 이름만 보기에 이름만 났었는데 시험에 났었는데 수단 목적 사슬은 이제 앞에 게
수단이고 또 목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목적이 또 수단이 되고 목적, 수단 목적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라 맨 처음에 있는 제품 속성은 목적이 아니라 그 수단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수단 목적 사슬을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거죠. 교재에는 있습니다. 사회적 자아 개념은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봐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건 이제 이상적 사회적 자아 개념이고 사회적 자아 개념은 그냥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이제 사회적 자아 개념입니다. 그래서 15번은 좀 어려운 문제였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공부하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처음 났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16번 마케팅 조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계적 오차는 타당성과 관련. 그렇죠. 체계적 오차는 이제 잘하면 눈금 자체가 잘못돼서 생기는 거니까 타당성의 문제고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성의 문제죠. 그건 측정하는 상황에 따라서 막 울퉁불퉁거리는 막 비포장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길이를 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외적 타당성은 이제 실험 결과를 일반화 가능한 거에 관한 타당성이고 내적 타당성은 이제 그 외생 변수가 통제가 얼마나 잘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 인과적 조사, 인과조사에서 인과조사는 대부분 실험이란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는 원시 실험 설계 혹은 사전 실험 설계 맞죠? 네. 예를 들면 뭐 그 단일 집단 가지고 사전과 사후에 하는 거는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혹은 또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는 순수 실험 이게 가장 엄격한 거죠. 2번도 맞고 조사 목적을 공개하는 설문지법과는 달리 면접법과 투사법은 조사 목적을 공개하지 않는 공통점 아니에요. 면접법은 조사 목적을 공개합니다. 투사법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거 바로 틀렸어요. 또 면접법과 투사법의 차이는 자료 수집 과정이 비체계화 정도로 굽니다. 아닙니다. 둘 다 얘네는 비체계적이고요. 면접법은 공개를 하고 투사법은 공개를 안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근데 이제 제 그 문제의 제 기출 문제집이나 객관식에 보면 제가 이제 해설에 그 설문지하고 서베이가 이제 이렇게 체계적인 거에 두 개 있는데 이게 이제 둘 다 서베이인데 그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조사 목적을 공개하면 설문지법이라고 하고요. 조사 목적을 공개를 안 하면 이제 서베이법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중 하나인 층화 표본 추출은 이건 제대로 안 돼요. 모집단을 서로 상위와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그 마케팅 조사 관련 오류는 여러분 이제 비표본 오류가 중요한데 비관 불무에서 외웠잖아요. 비관찰 오류에는 불포함 오류하고 무응답 오류가 있고 조사 현장의 오류하고 자료 기록 및 처리 오류는 관찰 오류잖아요. 둘 다 이제 비표본 오류에 속하는 거죠. 7번 A사는 두 가지 예측 방법을 활용하여 수요 예측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좀 계산 문제여가지고 MP3로 좀 문제가 있는데 설명하기에는 근데 딱 보시면 얘가 이제 그 방법 1과 2를 쓰는데 딱 봐도 방법 1은 좀 실제 수요보다 예측이 좀 적어요. 과소 예측이고 방법 2는 좀 과다하게 예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소 예측이 되면 우리가 이제 ET를 구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과대 예측이 되면 이제 ET를 구하면 그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더한 게 CF인데 CF 값이 방법 1은 이게 누가 봐도 플러스 값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방법 2는 CFE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일단 이제 그거는 사실은 뭐 계산을 안 해도 대충 알 수 있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1번 보기는 4월의 경우 방법 1의 추적 지표 값은 음수인데 비해서 방법 2는 추적 지표 값은 양수라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방법 1은 보통 과소 예측이기 때문에 보통 오차가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수가 아니라 플러스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 2는 과대하게 예측됐기 때문에 우리 아시다시피 ET가 DT-FT거든요. 그러니까 FT가 더 크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어요.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평균 절대 편차, MAD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번에 또 평균 절대 편차값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건 계산을 해서 구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4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도 역시 CFE 값에 3월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이제 150인데 그 150 차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산을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말 문제도 되는 거죠. 예측치가 수요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방법 2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치가 더 크니까 그 이제 ET 값이 보통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CFE가 마이너스니까 어쨌든 추적 지표는
MAD분의 CF니까 CF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서 5번은 맞는 거죠. 요건 이제 계산 문제여서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보셔야 되겠고. 18번 보겠습니다. MTS하고 MTO라는 게 있잖아요. MTS는 이제 미리 만들고 파는 거고 MTO는 이제 주문 받아서 그때 만드는 건데, 그럼 이제 MTS에서 MTO로 변경할 경우 유리한 상황을 모두 선택한 것은 A는 제품의 생산 속도가 느리고 경쟁 우위 유지에 제품 공급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MTS를 해야 되고, 제품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용이해. 예측이 용이하니까 이제 그 땅만큼 대량 생산을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이게 MTS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생산 속도가 빠르고 수요를 초과해 생산할 경우 폐기 비용이 크다. 그러면 이제 딱 필요한 만큼 해야죠. MTO를 해야 되고, 수요 변동이 비교적 크고 제품의 재고 비용이 크다. 그러면 이제 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MTO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CD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재고 관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요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질수록, 수요 예측이 이제 정확도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수요의 서비스 수준 유지하려면 필요한 재고량은 증가하죠. 이럴 때 재고는 이제 안전 재고겠죠. 고정 주문량 모형, Q 모형이죠. 재고 수준을, 얘는 이제 Q 모형, 그 다음에 고정 주문량 모형, 그 다음에 재주문점 모형, 그 다음에 연속조사 시스템, 이거 다 같은 말이잖아요. 재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 재고 부족은 언제 리드타임 기간 동안 발생하지만, 반대로 이제 P 모형 같은 경우에, 걔는 이제 정기 주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그 주문 직전에만 조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문 간격하고 리드타임 동안에 언제든지 품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 주문량 모형, 이건 너무 쉽죠. 그 루트 H분의 EDS인데 S 값은 증가하고 H는 줄어들면 경제적 주문량은 이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죠. 3번이 틀린 거고요.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 경제적 주문량은 연간 주문 비용과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그렇죠? 그 주문 비용하고 유지 비용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EOQ인 거죠. 단일 기간 재고 모형은 조달 기간이 길거나 그다음에 수명 중에 짧은 제품의 주문량 결정이 적합하다. 그렇죠? CS 플러스 C분의 CS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 수준 가지고 결정하는 게 단일 기간 재고 모형이죠. 20번 공급 사슬 관리 적절하지 않은 것 모두 선택한 것은 기능적 제품은 얘는 이제 수요 불확실성이 좀 낮은 거고, 혁신적 제품은 수요 불확실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적 제품이 혁신적 제품에 비해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작습니다. 이렇게 A가 틀렸고, 이거는 이제 그 불확실성, 하우리의 불확실성 프레임워크,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채찍 효과가 발생할 경우 공급 사슬의 하류가 아니라 상류죠. 하류에서 생긴 수요의 변화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변동이 커지는 게 채찍 효과죠. 틀렸고. 그 다음에 그럼 A, B가 틀렸어요. 제조기업이 원재료 및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인수를 하는 경우 수직적 통합이면서 그건 후방 통합. 그렇죠. 자기 뒤쪽이니까. 대량 고객화를 위한 공급사 설계에는 모듈화와 지연 차별화 플러스 뭐예요? 어셈블 투 오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D도 맞고. 21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쉽게 나왔어요. 고정 주문 기간 모형인데 P 모형인데, 그리고 P 모형을 재고 관리하는 일일 평균 수요가 이제 수요가 여기 확률적 고정 P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평균 수요가 D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간격이 40일이고, 그 다음에 그 재고 조사 주기가 40일이니까 주문 간격이 40일인 거예요. 리드 타임이 15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40일 더하기 15일에서 55일치를 일단 주문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보면 5 곱하기 40 더하기 15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55 곱하기 5 하니까 이제 275개인데, 거기다 안전재고를 더해야 되는데 안전재고가 아예 주어졌어요. 30개래. 그러면 이제 275에다 305개 하니까, 그럼 275에다 30개 하니까 이제 305개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130개 남아있대. 그럼 130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5개만 주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번은 좀 쉬운 문제였고요. 최근에 한 계산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거였어요. 22번 품질 관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발견된 불량품의 재작업 비용 및 실패, 분석 비용은 내부 실패. 그렇죠. 밖에 안 나갔으니까 내부 실패. 식시그마 방법론이 DMAIC는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이니까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 맞죠? 식시그마를 지원하는 내부 인력으로 블랙벨트는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만 수행하며 프로젝트 실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관리도는 공정이 우연 현상의 발생 없이 이상 현상으로만 구성되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활용된다. 틀렸죠? 예. 이상 변동의 발생 없이 우연 변동으로만 구성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4번이 틀렸고 실패 비용이 전체 품질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예방 비용보다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뭐 제가 해설에서 나왔지만 1대 10대 뭐 100이라고 해서 이제 품질의 예방 비용은 1만 쓰면 되는데 이걸 이제 쓰지 않으면 뒤에 가면 이제 100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미로 막을 거를 이제 가래로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JIT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시 생산 시스템에서는 재고나 여유 용량이 생산 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집에 그릇이나 막 수저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설거지를 안 해도 계속 수저나 그릇이 나오기 때문에 막 싱크대에 막 엄청 막 저 설거지해야 될 게 엄청 많이 쌓여 있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위생적이지도 않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그릇이나 그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설거지를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좀 감추는 걸로 이제 보는 게 바로 이제 JIT가 되겠습니다. 실수를 피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실수 피하는 뭐예요? 포카요케, 헤이중카는 아니고 평준화예요. 평준화. 이게 JIT 시스템은 이 소규모 로트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이 생산되는 로트에 생산되는 어떤 모델들의 수요가 맨날 꾸준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평준화라고 하고, 여기 그 실수를 피하는 건 포카요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신고 시스템의 일환인데, 신고 시스템은 이제 작업자가 오류를 범하면 그게 이제 결함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로트 단위가 작아질수록 수요 변동이 쉽게, 그렇죠. 책을 이제 1000권씩 찍으면 꼭 1000권씩 찍어야 되지만 100권씩 찍을 수 있으면 이제 작은 수요에도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상적인 로트 단위는 뭐 한 권씩 찍는 건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면 어쨌든 뭐 그 소규모 로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칸반은 부품 컨테이너마다 필요하므로 그렇죠?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 통제를 위해 사용된 칸반의 수와 부품 컨테이너 수는 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죠? 네. 공정 자동화로 인해 소수의 작업자가 다양한 기계를 다루게 되므로 전통적 제조 방식에 비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작업자가 필요한 거 맞죠? 네. 마지막 24번 생산 공정 및 설비 배치 적절하지 않은 것. 제품별 배치는 공정별 배치에 비해 자재와 부품 이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과 대기 기간 관리가 중요하다. 아니 이게 반대야. 또 공정별 배치는 제품별 배치에 비해서 그런 거죠. 네. A 틀렸고 집단 가공법 이건 그룹 테크놀로지 소위 말해서 이제 GT예요, GT. GT는 기계 설비가 중복 투자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작은 또 제조 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품 분류에 따른 작업량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다. 그렇습니다. 플로우샵 이건 이제 컨티뉴어스 플로우 네 번째야. 잡, 그다음에 배치, 그다음에 라인,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플로우. 그 플로우샵은 잡샵에 비해 범위의 경제 효과를 통해 원가 절감을 하기 유리하다. 범위의 경제가 아니고 뭐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되겠죠. 네. 직선 라인 배치에 비해 일자보다는 이제 일자를 이렇게 꺾어서 U자로 해놓거나 이렇게 꽈서 이제 S자로 해놓는 게 훨씬 더 그 사이에 들어가면 등만 돌리면 뒤쪽 작업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의 탄력적 운용에 더 유리하며 문제 발생 시 작업장 협업에도 용이하다. 그렇죠. 네. 정답은 A와 C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기출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